국민들의 집, 땅, 차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토크 진행을 맡은 채널 A 박지혜 기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속 시원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센터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입니다. 이번 주제인 도로에 대해서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 광장으로 무려 558건의 질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패널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와 교통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교통전문 변호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따롱이라는 예명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장순재입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태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최근에 취재를 나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번에 또 국토크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도로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께 왜 번호가 1번일까요? 여쭤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로라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답변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실제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에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저번에 강원도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됐었는데 거기 있는 터널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혹시 그 터널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지나셨던 터널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인제 양양 터널이고요. 전 세계에서 28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터널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10.965km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긴 터널이 많이 생기면서 터널 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 내에서 대개 터널 내에서는 이제 진로 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대부분인데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폐쇄된 터널의 특성상 금방 2차, 3차 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 터널 내 사고도 그렇지만 저는 그 대교 위의 사고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그 2006년도쯤에 그 서해대교 위에서 29종 추돌 사고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안개 때문에 이 본인의 속도를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교 위나 터널에서의 어떤 과속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트럭을 타고 교량을 건널 때는 트럭이 차체가 높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인제 양양 터널처럼 긴 교량이 어딜까요? 제가 이거는 퀴즈를 내볼까요? 혹시 다영 씨가 맞춰주세요. 네 가지 예시입니다. 여수, 인천, 울산, 부산. 이 중에 어딜까요? 여수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인천에 있고요.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가 지금 제일 긴 교량입니다. 이제 18.4km의 킬로미터의 사장교로서 현재 서울의 남부 지역과 영종 공항을 빠르게 연결해서 기존 대비 40분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이 도로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도로 전체의 길이는 11만 3천 킬로입니다. 이는 지구 두 바퀴 반을 정도 돌 정도의 거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거리가 사람의 혈관 길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도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듯이 우리나라 국토도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곳곳으로
이동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혈관처럼 도로가 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야 우리 국토 곳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돼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쉽게 다니지만 미처 몰랐던 도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은 뭐 고속도로나 뭐 지방도, 국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도로의 종류가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법에 따라 7개로 구분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특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도로 나눠지죠. 군도와 구도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을 각각 분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위임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는 저희들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그리고 시군 구도들은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도 계속 달라지고 뭐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도로 품질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산하고 시공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은 어디든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운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지하도로도 또 많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왜 만드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들은 이미 지은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고속도로 선상에 교통 정체가 지속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교통량이 늘어나면 저희들은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이미 도로 주변에 아파트나 뭐 상업시설, 오피스텔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평적인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새로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한 거죠.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훨씬 수도권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런 지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전 절차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이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인고속도로에서 제일 먼저 수도권의 제1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7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원래 착공이 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는 워낙 많은 뭐 물자, 자재, 장비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 각종 대규모 민원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문화재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각종 전문가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로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사용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내에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 어디가 고속도로고 어디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로에는 다 급이 있습니다. 이 도로법에 따라서 급이 있는데 가장 이제 최상위에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전국 도로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주요 도시들을 장거리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분류상으로는 하위 도로지만 자동차들이 신호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치를 해놓은 도로를 말합니다. 역시 변호사님이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전에 도로를 사람에게 비교했듯이 고속도로는 대동맥에 해당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필요한 구간 중에 대동맥으로 이렇게 확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고 제한 속도가 110km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80km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아까 혈관 비유에 이어서 이번엔 대동맥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별로요, 번호를 또 매기기도 하잖아요. 이 번호는 좀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네, 도로의 노선 번호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남북 방향의 도로는 홀수를 먹이게 돼 있고요. 가로 방향의 도로는 짝수로 번호를 먹이게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세로 방향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지고요. 가로 방향의 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 도로 번호 보고 원하시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규칙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혹시 도로 표지판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도로 표지판 사용하는 데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녹색 표지판을 사용을 하고요. 시군도에 사용하시는 표지판에는 파란색 표지판, 그리고 특별히 관광지 표지판에는 예외적으로 갈색 표지판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지에 그러면 갈색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놀러 갈 때는 갈색 표지판만 잘 찾아다니면서 네. 놀러 갈 때는 갈색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다니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섬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섬 많고 이쁘잖아요. 차로도 좀 가고 싶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섬이랑 육지 혹은 섬이나 섬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도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인데요. 우선 해상 교량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개통한 천사대교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긴 교량이고요. 천사대교는 현재 신안군의 관광 활성화에 있어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로서는 작년 말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데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영목항까지를 빠르게 연결해서 기존에 대비 80분 이상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는 1시간이 넘게 걸리던 남해와 여수 사이에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개통되고 나면 10분 내에 남해 여수가 연결되어서 남부 지역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도로가 생기는 데는 또 규칙과 체계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 위에서 더 중요한 안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송 기자들의 숙명이 사실은 고속도로 취재입니다.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은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취재를 갔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뭐 비상등을 켜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를 잘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의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좀 어떤 분들 계실까요?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소관 도로관리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요.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지방국도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및 특광역시도는 해당 광역지자체가 관리하고요. 시군, 구도는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관리를 하면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로의 관리 주체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취재 갔다가 복귀하는 길에 표지판을 하나 봤는데 여기까지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을 봤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뭐 고속도로와 뭐 국도의 그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본 거인 건가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고속도로를 벗어나신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이런 표지판 보실 텐데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민자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그 경계를 나눈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도로를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었군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가끔 오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이런 피해나 혹은 이제 뭐 태풍, 홍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도로가 단절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 자연재해가 요즘 이제 많이 생기는 그 현상이 많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나 아마 국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연재해가 생기면 일단 자연재해가 생긴 그 도로에 차가 진입을 하면 안 되니까 통제를 일단 하고요. 그 도로관리청에서 그 119나 경찰 뭐 각종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우회 조치를 시키고 저희 그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내 방송을 그 도로 전광 표지판에 계속 표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통 방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 차량이 일단 진입을 안 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고 일단 거기에 진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나 경찰이 그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시면 안전하게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도로 운전하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차에 기스가 났거든요. 굉장히 네 맞아요.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 진행이 된다면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도로의 이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영조물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도로 관리청에 도로관리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사 그 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보상을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거쳐서 배상 여부 혹은 이제 뭐 피해 보상 금액 이런 게 결정이 되고 지급은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네, 역시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도로 파손을 겪더라도 이렇게 좀 배상받는 방법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벗어났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최근에 보면은 소리가 좀 시끄럽게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장치인가요? 네, 그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걸 노면 요철 포장이라고 전문가 용어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노면 요철 포장은 아주 긴 구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졸음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차선을 혹시 실수에 의해서 벗어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노면 요철 포장을 하는데 근본적인 그 처방은 안 되니까 혹시 졸리시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면 좋을 텐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도로공사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이제 많이 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인지를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고 경찰, 119 그리고 이제 군안 업체한테 그 사고 내용을 전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뒷분들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VMS 교통방송을 통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사고 현장에 저희가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 저희 순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순찰 차량들이 사고 구간에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 교통을 통제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119가 오셔서 혹시 다치신 분이 있으면 군안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은 저희 견인 업체가 오셔서 차량을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하는 체계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은 당황스러워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그 외에는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사실 제일 위험한 사고가 2차 사고거든요. 2차 사고는 앞에 사고가 났는데 뒤에 차량들이 인지를 못해서 과속으로 오다가 후미 추돌 사고라고 해서 2차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2차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혹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시면 일단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걸 후방 차량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자는 반드시 고속도로 밖으로 벗어나 계셔야 2차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88-2504가 저희 콜센터 번호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2차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2차 사고 예방법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 도로 관리를 위해서 요즘에는 첨단 기술이 또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 불리는 ITS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차량의 속도, 교통량,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운전자들에게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전체 고속도로와 절반 정도의 국도상에 ITS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간대별 신호 주기를 최적화하는 교통량 대응형 신호 운영, 또한 다양한 도로 시설물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 주변의 비탈면에 GPS, 광섬유, 음량 센서 등 다양한 첨단 센서를 설치해서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에 확인하고 바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본부에 영동지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경부고속도로 아마 금강휴게소 지나가 보셨을 텐데 그 구간 관리하고 있는 지사인데요. 거기에 그 디지털 시범지사라고 지정이 돼 있고 2024년까지 일단 1차적으로 그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시범지사를 운영해보고 2027년까지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디지털 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인데 IoT 기술을 이용해서 그 비탈면 고속도로 옆에 가시다 보면 비탈면들 많거든요. 그 비탈면이 혹시 안전하는지 안 안전한지 그 붕괴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술, 또 뭐 드론, 또 AI 관련해서 포장이 파손이 됐는지 등 그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최첨단 도로 유지 관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속도로 그 다니는 차량들 많이 감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사에서도 앞으로는 유지 관리할 때 이런 영상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변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 도로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도로 위에 또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의시설 얘기 더 나눠볼게요. 저는 최근에 휘발유 넣으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리터당 거의 2,000원 꼴로 나오는데 저는 휘발유가 이렇게 비쌌던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더라고요. 확실히 좀 리터당 100원, 200원은 싼 느낌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고속도로 주유소가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 많은 주유소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주유소들을 대표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기름을 사고요. 그걸 EX 오일 제도를 운영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새는 또 친환경, 환경 생각한다고 그리고 연비도 좋은 친환경 차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고속도로에 이 친환경 차들을 위한 충전 시스템이나 혹은 시설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고속도로에 지금 요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아지시고 구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는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 충전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거기는 한 564기 정도 있으시고 요즘 조금 많이 보급이 됐던 수소 충전 장치는 한 17기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전기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인프라는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는 사실 보조금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이 제가 작년에 보기에도 작년 말까지 한 24만 대 정도가 도로에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도로에 이 친환경차가 많이 달리는 셈인데 그에 비해서 아직은 좀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많은 충전소들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사실 제가 정말 많이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국민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왜 받나요? 우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망가지고 마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들은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통계를 봤던 것 같아요.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통행료를 미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실수로 미납을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문자나 그 통행료를 내달라고 하는 안내서가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때 내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지막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내셔서 뭐 잊어버리셨다거나 해서 언제까지 내달라고 그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 기간 내에 못 내시면 그 통행료의 10배를 물으셔야 되니까요. 네, 기간은 넘기시지 말고 네, 꼭 내주시기 제때제때 부탁드립니다. 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 통행 요금이 민자고속도로랑 일반 고속도로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더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건설한 제정고속도로는 국토부를 대행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자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과 수익을 이 도로를 통해서 30년에서 40년 사이 짧은 기간 내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민자를 통해서 건설된 고속도로들이 훨씬 더 제정고속도로보다 비싼 편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이라는 원칙 하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요금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민자 고속도로들이 제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요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죠? 24시간 아무 때나 1588 2504로 하시면 되는데요. 2504가 좀 이름이 어려우시면 예전에 두로공사라고 하시는 도로공사에서 2504에서 2504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1588 2504로 전화를 하시면 불편하신 점, 궁금하신 점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혹시 뭐 내가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간인가 이런 것도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ITS 말씀을 해주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는 CITS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가요? 지금 ITS는 기존의 인프라끼리의 통신이지만 현재는 CITS는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차량에 아무리 센서가 있어도 전방에 있는 사고 내용이나 신호등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CITS를 통해 차량에 전달되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 27년에 자율주행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저희 CITS는 2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하도로 얘기부터 또 도로관리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자율주행부터 CITS까지 더 스마트해지고 한층 더 첨단 기술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도로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체계적인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유튜브를 사실 처음 찍어봤는데요. 국회 답변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뭐 전문가분들하고 그리고 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새삼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도로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대표에서 두 분이 나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고속도로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1588 도로공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명이 도로왕인데 도로왕이면서 이 대한민국 도로의 심장부에 왔다. 입성한 그런 느낌이 되게 이제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꿀팁 하나 배워갑니다. 1588 도로공사. 1588 2503번 꼭 명심해 두다가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써먹겠습니다. 국민 패널로서 트러커의 입장으로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광장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을 주시고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이제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국토크예요. 안녕.